여러분에게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요?必将在钢铁长城面前碰得头破血流。 그들이 강해질수록 두려움은 커져갑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수업, 이번엔 중국입니다. 일 년에 걸쳐 세계 최고의 중국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인사이드 차이나 세 번째 강사입니다. 중국 청년 세대가 열광하는 세계적인 인류학자 샹바오.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묻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나요? 교과서에 나오는 뻔한 중국 이야기와는 다를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위대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샹비아오고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사회인류학 연구소장입니다. 탈중국은 중국어로 발음하면 룬인데 영어의 런과 똑같죠. 달아난다는 뜻입니다. 또한 윤택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탈중국이라는 단어를 통해 달아나고 싶은 욕망을 나타낸 겁니다. 달아난 뒤엔 더욱 느긋하고 윤택한 삶을 원했죠. 이 현상을 잘 이해하려면 탈중국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40년간 중국 해외 유학생들의 변화를 알아보는 거죠. 해외 유학은 1970년대 후반 중국과 미국 정부가 상호 협정을 맺으면서 시작됐습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 해외 유학은 4단계로 나뉘는데요. 1단계는 1980년부터 1990년까지입니다. 첫 10년간 해외 유학은 정부 사업에서 개인 행위로 급변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1990년부터 2000년 사이로 유학이 대중화됐다는 게 주요한 변화입니다. 1980년대에는 해외 유학생의 연령층이 높았어요. 당시 유학생들은 학사 이후에 석박사 학위를 따려고 했고
장학금을 필요로 했죠. 그런데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유학이 대중화되면서 부모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해외 유학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거죠. 이로 인해 많은 학생이 명문대에만 진학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대학에 가거나 어학당에서 공부하기도 했죠. 중국에서는 돈 주고 사는 학위라고 불러요. 이는 유학을 통한 일종의 학벌 세탁이죠. 해외에서 학위를 따면 좀 더 그럴싸해 보이니까요. 귀국해서 구직할 때 남들보다 더 경쟁력도 생기고요. 이렇듯 두 번째 단계에선 유학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2000년도부터 시작됐는데 특히 2010년 이후 유학의 등급화가 이루어집니다. 왜냐고요? 이전 유학 열풍의 반작용이에요. 해외 유학 중개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학생들은 대학교 순위에 더 민감해졌죠. 어떤 학교가 명문대인지 민감하게 따지기 시작했죠. 재력과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명문대를 목표로 공부합니다. 중국의 부유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해외 명문대에 진학하도록 많은 투자를 했어요. 자녀들은 금융자본을 문화자본으로 바꿉니다. 또 해외 명문대 졸업장으로 더 많은 자본을 축적했고요. 반면 평범한 서민 계층의 자녀들은 성적이 뛰어나지 않으면 소위 어학당에 가서 저렴한 과정을 수료하죠. 이런 식으로 등급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등급화는 당시 중국의 계급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중국 내 사회적 계급이 국제화된다는 걸 뜻하죠. 2020년 이후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중국에서 제 고향인 저장성을 연구하던 때였어요. 한 40대 싱글맘이 11살짜리 딸을 유럽으로 유학 보내고 싶어 했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아직 어렸으니까요. 유학은 엄마 욕심이 아닌가요? 제가 물었더니 그 엄마는 말했죠. 전 한 번도 딸이 뛰어난 사람이 되길 바란 적이 없었어요. 그저 딸을 살리려고 해외로 보내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까 자기 일상을 들려주더군요. 그 엄마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딸이 옷을 입는 동안 휴대폰 앱을 켜준대요. 영어 단어 교육 앱이었죠. 휴대폰을 들고 딸을 따라다니며 등교 준비를 시키고요. 그 다음엔 딸은 아침을 먹으며 영어 단어를 외워야 했어요. 밤엔 더 고통스럽죠. 숙제를 해야 하거든요.
엄마는 딸이 너무 걱정돼 밤 10시 전엔 잤으면 좋겠는데 모범생인 딸은 선생님들한테 혼날까 봐 숙제를 다 하기 전까진 자지 않았대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엄마는 딸이 망가질까 염려했어요. 정신적인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몸도 망가질까 걱정했죠. 비슷한 사례는 많았지만 그 아이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져서 잔병 치레를 했죠. 이 이야기는 제겐 큰 충격이었어요. 1998년 제가 박사학위를 따려고 영국으로 갈 때쯤 제 친구들과 부모님의 가장 큰 걱정은 제 건강이었어요. 해외에 나가면 스트레스도 심하고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날 11살짜리 해외 유학 목적이 그저 살기 위해서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런 일이 특이한 사례는 아니에요. 후룬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부유층들이 해외로 나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기본적인 여건 때문이래요. 수질 안전, 공기 질, 식품 안전, 자녀 교육, 쾌적한 교통 상황 같은 환경 등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해외로 나가는 건 더 좋은 경제적 기회나 새로운 지식, 기술 습득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에 더 큰 돈을 벌 기회가 있죠. 예전보다 기술도 더 발전했고요. 그럼에도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생활 환경 때문이에요. 학술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인간의 재생산이죠. 인간은 물질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인간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재생산이죠. 몸이 피곤하면 휴식과 영양이 필요해요. 아프면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고 목이 마르면 물이 필요하죠. 또 다음 세대도 필요하고 윗세대도 챙겨야 해요. 이 모든 활동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발전이나 계획 등 더 큰 사회적 상황을 얘기할 때 이를 간과했어요. 삶의 필수 요소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겁니다.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될 거예요. 또 해외로 나간 탈중국인들은 고국과의 연을 유지할 거예요. 이를 아령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경제 활동은 국내에서 하지만 거주는 해외에서 하는 거죠. 통신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 지인들과 계속 연락할 수도 있어요. 이런 초국가적 연결은 계속될 겁니다. 이런 초국가적 연결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탈중국인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 중 다수는 중국에서 개발과 개혁의 과실을 누렸거든요. 그들이 해외로 나가는 주 목적은 더 윤택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지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에요. 탈중국인들은 정치에 무관심하죠. 정치에 관심이 없는 대신 인간 발달에 더 관심을 가질 겁니다.
오늘날 중국을 떠나는 사람들은 인간의 재생산을 고려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것에 집중하죠. 교육의 체계는 어떠한가? 노후 복지는 어떠한가? 어떻게 삶의 만족감을 얻는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어떻게 경쟁을 멈추는지에 대해서도 집중합니다. 탈중국인들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획일화된 담론을 반복하진 않을 거예요. 이런 사고는 삶의 경험과 다른 사회를 이해하는 데서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는 중국 사회의 발전을 논의할 때도 유용한 자원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